1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15년 만에 독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폐허가 된 패전국에서 전 유럽을 위협하는 군사 강국으로 변모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를 이끈 인물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모르는 하급 군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악의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했고 독일이라는 선진국이 어떻게 광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1889년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하급 세관원의 아들로 태어났죠. 아버지 알로이스는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었고 어머니 클라라는 지나치게 보호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4명의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났고 이런 가정 환경은 소년 히틀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히틀러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런 갈등은 평생 지속되었고 권위에 대한 히틀러의 복잡한 감정을 형성했습니다. 학창시절의 히틀러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매우 지적인 능력은 있었지만 집중력이 부족했죠. 교실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혼자서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댔습니다. 특히 독일 민족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탐독했어요. 이런 자기주도적 학습은 나중에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온갖 잡다한 지식들을 뒤섞어 자신만의 왜곡된 세계관을 만들어 나갔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반지식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분석합니다. 16세가 된 히틀러는 예술가의 꿈을 품고 비엔나로 떠났습니다. 당시 비엔나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죠. 새로운 예술 사조와 철학 사상이 꽃피는 곳이었습니다. 프로이드, 아들러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이 활동했고 구스타프 클림트 같은 화가들이 새로운 미술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히틀러의 꿈은 미술학교 입학 거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의 그림 실력은 평범했고 심사위원들은 그에게 건축 쪽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죠. 이 좌절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분노와 원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히틀러와 유대인들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가족 주치의는 에두아르트 블로우라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히틀러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블로우는 가난한 히틀러 가족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기도 했죠. 비엔나에서 히틀러의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라이니홀트 하니쉬라는 이 사람은 히틀러가 굶지 않도록 그의 그림들을 꾸준히 구매해 주었어요. 나중에 히틀러가 보인 극도의 유대주의는 이 시절과는 완전히 대적이었던 거예요. 비엔나에서의 경험은 히틀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의회에서 벌어지는 혼란상을 목격한 것이죠. 체코, 헝가리, 남슬라브 등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독일어, 체코어, 헝가리어가 뒤섞인 채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의회는 소란과 고함 소리로 가득했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본 히틀러는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에 대해 깊은 경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런 말만 하는 정치보다는 강력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죠. 1913년 히틀러는 미넨으로 이주했습니다. 독일 문화에 대한 동경과 함께 오스트리아 군 진집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죠. 그는 자신을 독일 민족주의자로 여겼고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뮌헨에서의 생활도 비엔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화가의 열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매일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온갖 책들을 읽어댔습니다. 특히 독일 역사와 민족주의 이론서들에 심취했어요. 이 시기에 읽은 책들이 나중에 그의 위험한 사상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6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드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되었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했고 러시아가 세르비아 편에 서면서 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까지 참전하면서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이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4년간 지속된 참혹한 소모전이었죠. 이 전쟁은 유럽의 옛 질서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소식을 듣고 환호했습니다. 미넨 광장에서 전쟁을 환영하는 군중들 사이에 서 있는 히틀러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죠.
그는 즉시 독일군에 지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시민이었지만 독일을 위해 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당시의 혼란 속에서 그의 지원서가 받아들여졌고 히틀러는 바바리아 보병연대에 배속되어 서부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전쟁은 그에게 목적 의식과 소속감을 제공했거든요. 전쟁은 히틀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과 목적을 찾은 거예요. 그는 연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며 전선과 후방을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일은 매우 위험했지만 히틀러는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상당한 용기를 보여 1급 철십자 훈장까지 받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훈장은 후구 구트만이라는 유대인 상관의 추천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 상관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고 특별한 편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는 나중에 극단적 반유대주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4년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병에서 더 이상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좀 괴짜로 여겼고 지휘관들은 그에게 리더십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히틀러는 전쟁담을 즐겨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했습니다. 히틀러 자신은 나중에 이 시절을 동료애와 형제애가 넘치는 황금기로 회상했지만 실제로는 다소 외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민간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가능한 한 오래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했어요. 전쟁이 그에게는 피난처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1918년 10월 히틀러는 독가스 공격으로 시야를 잃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독일의 항복 소식을 들었죠.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독일이 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독일 정부는 끝까지 승리를 선전했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운 패배 소식에 히틀러는 절망에 빠졌고 이때부터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의 독일군은 패배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배신했다고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등 뒤의 칼을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이 이론은 나치의 핵심 선전 도구가 되었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에게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죠.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되었고 전함 건조는 금지되었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은 프랑스에 할양되었고 라인한트는 비무장지대가 되었어요. 거의 모든 독일인이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온건한 사회민주당조차 이 조약에 반대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나중에 히틀러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유리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는 모든 독일인의 염원이 되었거든요. 이때 등장한 것이 등 뒤의 칼 이론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장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 즉 사회주의자와 유대인들이 뒤에서 나라를 배신했다는 주장이었죠. 물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이런 음모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우 세력에게는 매력적인 설명이었어요.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여전히 독일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히틀러 같은 극우 세력에게는 매력적인 설명이었어요. 복잡한 패전 원인을 단순한 배신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었거든요. 전쟁이 끝난 후 히틀러는 군대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축소된 독일군에서 그는 정치 교육 과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볼셰비키, 민족주의적 내용을 배웠고 연설 기술도 익혔죠. 히틀러는 이런 교육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곧 그는 다른 병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때 히틀러는 자신의 연설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패한 화가에서 정치 선동가로의 변신이 시작된 거예요. 1919년 9월 히틀러는 극우 단체들을 감시하라는 군 명령을 받고 독일 노동자당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당은 안톤 드렉슬러가 만든 소규모 정당으로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를 내세웠죠. 당원은 고작 몇십 명에 불과한 미미한 조직이었어요. 히틀러는 처음에는 감시 목적으로 갔지만 곧 이들의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 연사가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격렬하게 반박했는데 이때 보인 웅변 실력이 당원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드렉슬러는 히틀러의 재능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며칠 후 히틀러는 당 가입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입하기로 결심했죠. 당원 번호 555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55번째 당원이었습니다. 당에서 번호를 부풀려 발행한 거였어요. 히틀러는 곧 선전 담당자가 되었고 자극적인 포스터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당의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1920년 히틀러는 당 이름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줄여서 나치당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이 이름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라는 용어로 우파와 좌파를 모두 끌어들이려 했고 노동자당이라는 말로 대중성을 강조했어요. 1921년에는 당수가 되었고 자신 주변에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돌프 헤스, 헤르만 괴링,
하인리히 힘러, 요제프 괴벨스 등이 이때 히틀러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히틀러에게 매료된 인물들이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독일인으로 히틀러에게 완전히 매료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어요. 괴링은 1차 대전 때 유명한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전쟁 영웅이었던 그가 나치당에 가입한 것은 당의 위상을 크게 높였죠. 힘러는 중산층 교사 가정 출신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SS를 조직해 홀로코스트의 실행자가 되었어요. 괴벨스는 문학 박사 출신으로 선전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선전 기술은 나치당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전쟁 패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만으로는 극단주의를 설명할 수 없죠. 이들에게는 히틀러가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로 보였습니다. 마치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메시아 같은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독일 신화 속 붉은 수염 왕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이런 메시아적 기대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맹목적 추종을 부추겼거든요.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적 독재의 특징이었어요. 1922년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로마 진군으로 권력을 잡은 사건이 히틀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쿠데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923년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프랑스가 배상금 지불 지연을 이유로 루르 지방을 점령하면서 반정부 감정이 절정에 달해 있었거든요.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폭락했습니다. 아침에 빵 한 덩어리가 하나만 마르크였다가 저녁에는 10만 마르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즉시 물건을 사러 뛰어나갔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돈의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1923년 12월 8일 저녁, 히틀러는 600명의 돌격대원을 이끌고 미넨의 비르거브로이켈러 맥주호를 습격했습니다. 바이에른 주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죠. 히틀러는 권총을 공중에 발사하며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군부와 경찰의 지원을 얻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협력하는 듯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히틀러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죠. 쿠데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너무 성급하고 준비가 부족했어요. 다음 날 오전 히틀러 일행은 시내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마주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16명의 나치당원이 사망했죠. 히틀러는 도망치다가 체포되었고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나치당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독일 애국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죠. 동정적인 판사들 덕분에 5년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9개월만 복역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감옥에서 나의 투쟁을 집필할 시간을 얻었어요. 란츠베르크 감옥에서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전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선택받은 지도자라고 믿게 된 거죠. 나의 투쟁에는 그의 왜곡된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유대주의, 생존공간 이론, 아리아인, 우월주의 등이 뒤섞인 위험한 사상이었어요. 특히 동유럽에서 독일인의 생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중에 침략전쟁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반유대주의도 체계화되었죠. 출간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읽기 어려운 책이었죠. 체계적인 이론서라기보다는 감정적 분출에 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5장의 선전 이론 부분은 나중에 나치의 선전 전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히틀러는 당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연설이 금지되어 있어 활동에 제약이 많았어요. 이 침묵기는 오히려 히틀러에게 신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심어준 거죠. 1927년 연설 금지가 해제되자 히틀러는 다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현대의 록스타나 팝스타와 비슷한 인기를 누렸죠.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습니다. 히틀러의 연설 기법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해서 점점 격해지는 방식이었어요. 몸짓과 표정을 극적으로 활용했고 청중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이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1920년대 후반 독일은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감소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치당 같은 극단주의 정당은 설 자리가 좁았습니다. 1918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겨우 2.6%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치당을 과거의 유물로 여겼죠. 하지만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1929년에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그런데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당시에는 뉴욕이 재채기하면 런던이 감기에 걸리고 독일은 폐렴으로 죽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에 의존하던 독일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실업자가 700만 명에 달했고 중산층까지 몰락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기존 정치에 등을 돌리고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나치당이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히틀러의 단순하고 선동적인 메시지가 먹혀들기 시작한 거예요. 1930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18.3%의 득표율로 제2당이 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7배나 늘어난 거죠. 1932년에는 37.3%를 득표하며 제1당이 되었어요.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힌덴부르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히틀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부총리로 임명하고 자신들이 조종하려 했죠. 프란츠 폰 파펜 같은 보수 정치인들은 히틀러를 벽에 몰아넣어 그가 끽끽거리도록 만들겠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1933년 2월 30일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된 순간부터 독일의 파멸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는 단 몇 달 만에 정적들을 제거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을 빌미로 공산당을 탄압했고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력을 무력화시켰어요.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정치 정당들을 강제 해산시켰죠. 1934년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리와 대통령직을 통합해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에는 히틀러의 의지만이 법이 되었어요.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치의 선전은 교묘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라디오, 영화, 대중집회를 통해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만자 깃발은 히틀러가 직접 디자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시각적으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흰 원, 그 안에 검은 만자는 역동성과 힘을 상징했어요. 대규모 집회와 퍼레이드는 나치 선전의 핵심이었습니다. 니른베르크 당 대회는 거대한 정치적 축제였죠. 수만 명이 한 목소리로 하일 히틀러를 외치는 모습은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의 의지는 집단의 광기 속에 묻혀버렸어요. 경제 정책에서도 나치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률을 크게 줄였죠. 아우토반 건설, 폴크스바겐 프로젝트 등은 독일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치 체제의 어두운 면은 곧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 니른베르크법으로 유대인의 시민권이 박탈되었고 1938년 수정의 밤 사건으로 본격적인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었죠. 정치범 수용소가 전국에 설치되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조차 위험해졌습니다. 외교 정책에서 히틀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1936년 라인란트 재무장, 1938년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슬로바키아 해체 등을 통해 베르사유 체제를 파괴했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유화 정책으로 일관하며 히틀러의 야욕을 키워주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가 차례로 점령되었고 영국도 위기에 몰렸죠. 많은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천재적인 지도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소련 침공은 히틀러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두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같은 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사상 최악의 집단 학살이 자행되었죠.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수백만 명의 다른 민족들이 체계적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제노사이드였어요.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패배를 시작으로 독일군은 연속 패배를 당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면서 서부 전선도 열렸죠. 독일 본토가 폭격을 받기 시작했고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어요. 1945년 4월 소련군이 베를린에 입성했습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마지막을 맞았죠. 4월 30일 그는 에바 브라운과 결혼한 다음 날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천년 제국을 꿈꾸던 나치 독일은
12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히틀러의 죽음과 함께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죠. 독일은 4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고 반세기 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명의 광신적 독재자가 어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준 끔찍한 사례였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끊임없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균열과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해 서서히 권력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